세계지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16페이지 수능 실전 문제 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부터.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국가를 선택하여 어떤 공장을 건립하고자 한다. 공장 건립하려고 한다. 가장 적합한 국가를 고른 것은 단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한다라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능에서 우리 지금 1강 수능 특강 교재 1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가 수능에서 고지도 문제,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이 바로 이거예요. 가장 적합한 국가를 고른다. 그러니까 최적 입지 선정 문제. 꼭 국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이런 문제가 꼭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적 입지 선정 문제는 보통 조건을 3개를 줘요. 보통. 지금 여기 한 개의 조건, 실업률, 두 번째 제조업 종사자 수, 그 다음에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GDP가 되겠죠. 이렇게. 보통 3개 정도의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서 점수를 계산하게끔 해요. 근데 꼭 동점이 나와요. 동점이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동점이 나왔을 때, 둘 중에 어느 것이 어떤 정답이냐라는 것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조건, 또 다른 네 번째 조건을 줘요. 여기는 또 다른 조건이 지금 여기 가중치라는 걸 뒀는데 꼭 가중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조건을 하나 주어서 정답을 찾게 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다. 이 문제 유형은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 여기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가 나오면 좀 이제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직 지도를 많이 연습하거나 뭐 보진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세계 지리를 계속 보면서 전 세계의 주요 국가의 위치, 그리고 국가의 이름,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이거든요. 동남아시아. 이걸 딱 봤을 때 동남아시아네 라는 것들을 나중에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글어스를 좀 많이 이용하는데 뭐 구글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나타난 게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일본, 중국, 중국이 있고 이게 인도가 여기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를 뭐라 불러요? 인도와 중국,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 인도, 차이나에 있는 반도들이 바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에요. 그럼 지도상에 나온 국가들의 어떤 명칭을 하나씩 보면 왼쪽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얀마. 선생님은 미얀마가 어떻게 생겼냐면 사자머리처럼 생겼어요. 사자머리처럼 막 생긴 것 같아요. 아닌가요? 사자머리. 그다음에 오른쪽에 태국이 있어요. 태국은 코끼리 머리처럼 생겼어요. 이거 코끼리 코가 이렇게 있고 코끼리 귀 정도? 코끼리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태국이 타이죠. 태국이 타이. 타이의 오른쪽에는 이렇게 길게 있는 나라가 라오스예요. 라오스. 그 다음에 라오스 밑에, 태국 밑에 좀 둥그렇게 생긴 나라가 캄보디아라는 나라예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 있죠.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밑에서부터 인도차이나 반도의 오른쪽으로, 라오스와 캄보디아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지금 베트남이 좀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관광객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하노이라든지 다낭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가고 있고, 뭐 호치민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투자, 대기업의 투자, 삼성도 투자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기업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곳. 축구 대표팀 감독도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죠? 박항서 감독. 베트남. 여기만 지금 5개 국가만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이 5개 국가를 포함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섬나라들. 말레이시아는 섬은 아니지만 여기는 말레이시아 끝에 말단에 붙어 있는 여기 싱가포르. 요게 하나의 도시국가예요. 싱가포르. 그리고 여러 개 전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 인구도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예요. 여기 인도네시아. 그래서 여기 이것도 인도네시아, 여기도 인도네시아, 여기까지 다 인도네시아예요. 그다음에 위쪽에 여기 인도네시아 위쪽으로 있는 나라가 필리핀. 그리고 여기 일부 브루나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작은 나라. 동남아시아인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보는 나라는 여기에 포함된 5개 국가들이에요.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국가의 명칭을 우선 좀 쓰고서 갈게요. 좀 쓰고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아까 사자머리처럼 생겼다 그랬죠, 그죠? 좀 그냥 사자로 생각해 주세요. 이게 미얀마예요, 미얀마. 그다음에 미얀마의 오른쪽에 있는 나라,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눈을 그리면 이게 선생님 코끼리처럼 생겼다고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코끼리가 아니라 이게 타이예요. 타이. 실제로 타이에는 코끼리가 많죠. 그죠? 코끼리 쇼도 하고 있고 안타깝지만.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라오스라는 나라고, 라오스 밑에 둥그렇게 있는 요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고, 위에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길게 있는 나라, 바로 이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5개 국가입니다. 또 5개 국가를 먼저 알고 계셔야만 이 문제는 결국은 선지를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점수인데 조건이 이제 다 3개를 먼저 한번 점수를 가지고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 나라의 점수가 가장 높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1.5 이상이면 2점이다. 그리고 1.0에서 1.5라면 1점, 1.0 미만이면 마이너스 1점. 가중치는 1이래요. 지금 1인당 GDP도 가중치가 1이에요. 우리가 유의할 점은 바로 여기가 가중치가 2다. 그러면은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계산해 주면 타이의 일단 실업률이라고 쓸까요? 우선 실업률이라고 쓸게요, 선생님. 실업률 땡땡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종사자 수 다 쓸 수 없으니까 제조업이라고 쓸게요. 제조업 종사자 수. 세 번째 나오는 게 1인당 GDP. 1인당 GDP. 아이고, 뭐죠? 1인당 GDP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점수를 하나씩 볼게요. 실업률 먼저 볼게요. 타이의 점수는 뭔가 1.5래요. 그럼 1.5. 타이가 요 나라거든요. 타이. 타이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죠. 색을 보니까 가장 옅은 색. 따라서 뭐예요? 타이는 점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 그 옆에 있는 라오스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1.5 이상인 나라가 미얀마와 베트남이니까 미얀마와 베트남은 2점씩 주면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가운데 명암이네요. 그죠? 1.0에서 1.5.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는, 정답이라네요. 여기는 1점을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조업 종사자 수. 여기는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여기 가중치라는 얘기는 2배로 더 가중치를 두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타이 먼저 보겠습니다. 타이는 지금 이 색깔로 돼 있어요. 타이. 여기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50 이상이니까 2점이네요. 그죠? 2점이니까 타이는 2 곱하기 2니까는 몇 점이 돼요? 4점이 되겠죠. 그죠? 그럼 라오스는 몇 점이 될까요? 라오스는 봤더니 요 나라 라오스예요. 라오스. 5 미만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죠? 미얀마는 1 곱하기 2니까 2점이 될 테고, 그죠? 캄보디아도 뭐가 돼요? 2점이 되겠네요. 캄보디아 같은 색상이니까. 베트남은 아까 타이와 같았으니까 4점이 되겠네요. 그죠? 4. 그 다음에 1인당 GDP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는 없습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여기 타이 2점이네? 아니에요. 여기 30 이상이면 뭐래요? 마이너스 1이래요. 30 이상이면 마이너스 1. 여기에서 조금 낚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타이 같은 경우에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라오스와 베트남은 1이네요. 그죠? 라오스, 베트남은 1이 될 테고, 미얀마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2가 되겠네요. 그죠? 다 합치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 합치면 타이는 몇 점이 나와요? 타이는 2점이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는 뭐야? 일일이 없어지면은 여기는 라오스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미얀마는 6이 나오네요. 그죠? 여기 다 더하면 베트남은 7, 캄보디아는 5.
따라서 베트남이 점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해서 볼 수 있겠네요. 9번 보겠습니다. 가나 지리정보 수집에 대한 옳은 설명만 고른 것은 지리정보는 지표 공간의 자연 및 인문 현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지리정보는 자연적인 것들도 있고요. 인문적인 현상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지리정보 수집 방법에는 지도, 문헌, 통계, 사진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간접조사와 저 시간에 한번 했었죠. 간접조사. 이 간접조사를 한국지리에서는 뭐 실내조사다, 실내조사 이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해당하는 지역의 지리적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뭐예요? 직접 조사죠, 그죠? 직접 조사. 최근에는 관측 대상과 접촉 없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먼 거리, 원거리, 멀 원자,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또는 드론 이런 걸 이용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기술이요? 원격 탐사, 원격 탐사라고 하죠, 그죠? 그럼 볼게요. 가조사 방법에는 관찰과 면담이 있다. 지금 가가 지적 조사니까 맞죠, 그죠? 보통 관찰, 면담, 뭐 측정, 촬영, 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통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그지?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지? 아마존 지역에 뭐 열대림 파괴라든지 북극과 남극 지역의 어떤 빙하의 변화 모습, 화산의 분화 모습, 뭐 지진 발생 전,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피해 규모, 쓰나미 피해, 뭐 이런 것들, 사막화 이런 것들을 관찰 조사하는데 지리 정보를 수집하기에 유리하겠죠, 그죠? 나를 활용하는 사례는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림 훼손 파악을 들 수 있다. 그렇겠죠, 그죠? 아마존은 열대 밀림이에요.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공기를 통해서 또는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서 그 어떤 음, 훼손의 어떤 현장 이런 것들을 직접 가지 않고서도 좀 조사할 수 있겠죠, 그죠? 아프리카 민족의 분포와 성비 이런 것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뭐가 더 적절할까요? 원격 탐사보다는 나가 가보다 적절한 게 아니라 가가 더 적절하겠죠, 그죠? 또는 간접 조사. 이거는 간접 조사를 통해서 또는 직접 조사를 통해서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의 분포, 통계, 문헌 이런 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간접 조사가 되겠죠, 그죠? 성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의 특정 어느 민족은 성비가 뭐 여성이 많고 남성이 적다라는 어떤 것들이 통계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뭐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직접 가가지고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가서도. 그러면은 성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성비가 뭘까요? 성비가 여자 100명당 남자 인구예요. 남자 인구. 여자 100명당 남자 인구. 만약 예를 들어서 성비가 103이다 라는 뜻은 뭘 의미할까요? 여자는 몇 명일까요? 여자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자 100명이에요, 100명. 남자가 103명이란 뜻이에요, 103명. 그러면 성비가 95다 무슨 뜻일까요? 역시 여자가 100명, 남자가 95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비가 100을 초과한다는 얘기는 남초 현상이라래요. 이런 것들을 요거 같은 건 남초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성을 초과해서 남자 인구가 더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는 성비가 100 미만이다. 이건 여초 현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여초 현상. 여성의 인구가 남성의 인구를 초과했다라고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참고로 우리나라의 성비는
100.4 정도 돼요. 남자가 조금 더 많다는 얘기죠. 남자가 조금 더 많아요. 하지만은 60세를 기준으로 60세 이상, 여기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면 여초 현상이 나타나고 60세 미만에서는 남초 현상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평균 수명 누가 더 길어요? 여성이 더 평균 수명이 길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가 많은 60대 이상에서는 여자의 인구가 많고 60대 미만에서는 어떤 연령대든 다 남자가 더 많습니다. 남자가. 참고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정답이 뭐가 될까요? 기억, 니은, 디귿이 많았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이어서 10번 보겠습니다. 10번. 가나 곤욕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곤욕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곤욕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이에요. 앞서서 세계 곤욕의 구분, 지리적 특성이 다른 곳과 구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다. 지리적 특성이 자연적인 특성도 있고 인문적인 특성도 있어요. 다른 곳과 구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다. 자연적인 거,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이게 인문적인 특성이죠. 앞에 자연적인 특성.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다. 자연적인 적도를 기준으로 나눈다. 그럼 북반구와 남반구, 북반구의 곤욕, 남반구의 곤욕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이런 경제를 가지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할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또 구분할 수 있는 게 수변기후와 건조기후. 보통 건조기후는 강수량이 1년에 500mm, 강수량이 500mm 미만일 때, 미만이고, 그리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을 때 우리 건조기후다라고서 보통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구나, 곤욕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밑에 구체적으로 좀 나왔네, 그죠? 위치, 지형, 기후, 식생, 수족 분포, 토양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지표이다. 곤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문화적 지표는 의식주, 언어, 종교, 경제, 기술 이런 것들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능적 지표이다. 한국지리 시간에 선택했던 학생들은 아마 핵심지와 배우지, 기능지역, 동질지역 또는 등질지역, 동질지역과 기능지역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핵심지와 배우지로 이루어지는 권역, 이렇게 권역을 구분하게 된다면 이거는 기능적 지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점이지대. 두 지역 간의 경계의 위치에서 경계에 있대요. 경계. 두 지역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점이지대. 그림으로 좀 핵심 지역. 여기에는 가라고 하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요. 여기는 나라는 특성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핵심 지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특성이 약화되겠죠. 그 특성이 주변 지역은 약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와 나가 어떤 이게 만나는 이런 지역, 교집합 지역에서는 여기는 가의 특성도 나타나고 나의 특성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들을 우리 점이지대다라고서 얘기를 해요. 가나 곤욕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지금 가는 봤더니 조금만 당겨볼까요? 유럽 땡땡땡, 건조, 아프리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슬라브, 동아시아, 남부아시아. 곤욕을 뭘로 구분한 것 같아요? 네. 문화권이에요. 문화권. 이게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문화를 기준으로 이렇게 좀 나누었다라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례를 보면은 지금 아메리카 문화권은 지금 이게 앵글로 아메리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리오 그란데 강이라고 있거든요. 리오 그란데 강. 미국의 서쪽 지역에서 동쪽 지역으로 멕시코만 쪽으로 흘러가는 강인데 이걸 경계로 여기 미국이 위쪽에 있고 미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그 밑에 쪽에는 이렇게 멕시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앵글로 아메리카는 미국과 여기 캐나다가 대표적이잖아요. 여기도 미국이죠. 알래스카. 그럼 여기 지역은
어떤 문화가 나타나는가 봤더니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물론 캐나다의 퀘벡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종교는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주로 이제 개신교예요. 개신교. 왜 이렇게 이런 어떤 종교와 언어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봤더니, 여기에 이주한 사람들이 주로 북서부 유럽, 북서부 유럽, 북서부 유럽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했다. 모두 이주는 않지만 아니지만은, 근데 그들이 게르만족이거든요. 게르만족. 게르만족들이 가지고 있는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영어와 개신교. 그럼 미국도 캐나다도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국의 문화와 같은 영어와 뭐 개신교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 아까 표시했던 여기 리오그란데 이남 지역은, 그럼 이남 지역은 누구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가 봤더니, 여기에 있는 브라질을 제외하고, 여기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지배했고, 그 외에 나머지 나라 아르헨티나라든지 칠레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뭐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다 스페인이 에스파냐죠.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포르투갈 민족과 에스파냐 민족이 무슨 민족이냐? 이게 남부 유럽이죠. 남부 유럽. 남부 유럽에 사는 라틴족, 라틴족의 영향을 받았어요. 포르투갈 사람과 에스파냐 사람들이 라틴족이거든요. 이탈리아 사람도 라틴족이에요. 라틴족은 여기에서는 주로 언어를 뭘 쓰냐? 에스파냐의 영향을 받아서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고 있고, 포르투갈 식민 지배를 받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언어도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종교는 라틴족은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종교가 주로 뭐냐 봤더니 로마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가톨릭. 그래서 여기를 라틴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라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앵글로 아메리카는 영국 사람은 게르만족 중에서 앵글로 섹슨족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게르만족의 영향을 받았다. 앵글로 섹슨족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앵글로의 문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 이렇게 불러요. 여기만 지금 아메리카 지역만 선생님이 예를 들었는데, 그 외 지역들도 다 이거 문화권, 건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의 문화권, 건조 문화권, 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들 문화권으로 구분한 것이다 라고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가서, 그럼 나 지역은 어떻게 권역을 구분하고 있는가 봤더니 강수량을 가지고서 구분하고 있어요. 강수량. 연중 다우한 지역, 연중 소우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적도가 여기 있어요. 영도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적도가 한 2점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중 다우한 지역, 여기네요. 그죠? 적도를 중심으로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 아마존 지역들, 이런 지역이 연중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연중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 사막 같은 건조 기후겠죠. 그죠? 사하라 사막 지역, 여기 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여기 중국의 타클라마칸 사막이나 이죠. 파키스탄 지역들도 있네요. 중국 서부 지역에 나미브 사막이라고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미국의 서부 지역의 일부 캘리포니아 지역, 그리고 여기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지역, 파타고니아 고원이라고 해도 강수량이 적어요. 주로 사막이 나타나는 지역이 연중 소우하구나. 근데 특이한 점 여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연중 소우한 지역. 이 북극에 가까운 지역, 굉장히 추운 북극이나 남극은 우리는 눈이 많이 와서 강수량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막만큼이나 강수량이 적어요. 그럼 왜 건조기후가 아니냐?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아주 적게 내리지만은 더 적게 증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조기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겨울 집중기후. 겨울에 많이 오는 지역은 봤더니 뒤에서 우리가 기후 파트에서 볼 거예요. 지중해성 기후라고 매우 중요한 기후인데, 겨울에 많이 오는 지역 봤더니 여기 지중해 연안에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 그리고 미국의 서부 지역들, 미국의 서부 지역, 오스트레일리아의 서쪽 지역들, 이런 지역이 조금 겨울에 집중되는 이런 지역이다. 그다음에 여름에 집중되는 지역들은 뭐 많은 지역들이에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런 지역들, 여름에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여름에 집중되는.
대부분의 나들이 여름에 많이 와요. 이런 지역들도 여기 포함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지금 기후를 구분해서 어디가 어느 계절에 많이 온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냥 나온 대로 좀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봄, 여름에 많은 지역들도 있고 가을, 겨울에 많이 내리는 지역들. 가을, 겨울에 많이 내리는 지역들은 주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들이에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이런 지역도 있네요, 그죠? 이런 지역들. 바다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올 때 이제 눈을 많이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대5가 있는데 5대5 연안 지역에 여기 저기도 가을, 겨울에 많이 오는 지역들 뭐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러면 선지를 보면서 풀도록 할게요. 가는 각 권역을 세분화하여 하위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가지역. 그럼 가령 우리 여기 동아시아 문화권이다. 동아시아 문화권에도 뭐가 있어요? 뭐 한국, 동아시아 대표님은 한국, 중국, 뭐 일본, 뭐 몽골도 포함합니다.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유럽 문화권이라고 있네요, 그죠? 유럽 문화권은 보통 북서부 유럽, 그리고 남부 유럽, 동부 유럽 이렇게 나누거든요. 북서부 유럽도 여러 나라가 있을 거예요.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뭐 스웨덴도 있고, 뭐 이렇게 각 권역을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큰 문화에서 좀 이렇게 작은 스케일로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지역을 구분할 수도 있다. 각 권역 경계 부근에는 점미지대가 나타난다. 그렇겠죠, 그죠? 각 권역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더 당길까요? 그럼 지금 여기 아프리카하고 건조 문화권이 나타나는 지역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기 지역 점을 찍어 볼까요? 여기 지역 무슨 문화 나타날까요? 갑자기 아프리카가 문화권이 나타나다가 어떤 선을 기점으로 건조 문화권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아프리카 색이 여기 짙다면은 점점 아프리카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문화의 어떤 색이 특성이 점점 약화되겠죠. 약화돼요. 약화되다가 이제 여기 와서는 건조 문화권의 기후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는 여기 지역에서는 선이 지나가는 지역 다시 할게요.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지역에서는 마찬가지 이쪽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지역의 어떤 문화가 공통적으로 두 문화의 특성이 다 나타날 수 있다. 점지지역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연중 다우하다가 갑자기 여기는 여름철에만 집중돼 이것이 아니라 그 색이 점점 약화되면서 약화되는 곳에서는 그 중간의 성격을 점이적인 성격을 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와 나 점이지대 경계부분에서는 어떤 점이적인 성격 두 가지 특성이 다 나타날 수 있다.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럼 나를 볼까요? 국가 단위의 정보를 토대로 한 권역 구분이다. 국가 단위로 했다? 나지요? 그럼 한 국가 안에서는 어떤 강수의 특징이 같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같지 않다라는 얘기죠. 같지 않다. 미국만 봐도 여기는 연중 건조하네. 여기는 겨울철에 조금 많이 내려. 겨울철에 좀 많이 내리고 이쪽 지역은 가을 겨울에 조금 많이 내리고 여기 지역은 봄과 여름에 좀 강수가 집중되는 경향성이 커. 그러고 여기 그 외의 지역 이런 지역들은 여기 여름에 집중돼.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 한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국가 단위로 똑같은 어떤 강수 특징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비슷하긴 하겠죠. 근데 어, 국가의 크기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기후도 그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기후 중에 강수. 러시아도 지금 여러 개의 어떤 특징들로 구분 지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뭐 여기도 있고 하나, 둘, 뭐 셋, 뭐 대충 눈으로 봐도 한 세 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나가 틀렸네요,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가는 나보다 권역의 기준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화라는 것은 문화를 이루고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문화를 위에 지금 이거는 문화를 기준으로 지금 나눈 거예요. 문화를 기준. 그러니까 문화 요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뭐 정치, 뭐 경제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 테고, 언어, 뭐 종교, 어떤 뭐 신념, 가치관, 뭐 그 외에도 뭐 기술 수준, 뭐 기술, 뭐 이런 것들 저희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학문, 예술, 뭐 굉장히 다양해요. 문화는 인간이 이뤄낸 것들 다 문화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번역 구분이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 가는 문화적 요소, 나는 자연적 요소. 자연적 요소 중에서도 기후 중에서도 강수, 유형, 강수, 계절별 강수의 어떤 집중되는 어떤 분포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네요. 정답은 틀린 것은 3번입니다.